전쟁의 역사는 언제나 소리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완전한 침묵이 세상을 흔들었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포착하지 못한 정체불명의 함정. 그 잠수함은 단 한 번의 자망으로 세계의 방정식을 바꿨습니다. 외신들은 그 이름을 부르기를 주저했지만 단 한 문장이 전해졌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침묵의 왕이 탄생했다. 저는 그날 기술을 초월한 무언가를 봤습니다. 전 나토 핵전략국 부국장의 증언입니다. 30년간 모든 잠수함을 분석한 남자. 소련 타이푼급의 포효도 들었고 미국 버지니아급의 정밀함도 알았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동아시아 한 해역 수십 600m 완벽한 정적 소나가 작동을 멈췄습니다. 고장이 아니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거기 있었습니다. 길이 100m 거대한 검은 형체, 이음새 하나 없는 매끈한 표면. 물이 스스로 길을 내줬습니다. 시속 55km로 움직이는데 소음이 제로였습니다. 물리학 교과서를 찢어야 할 판입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대답이 돌아왔죠. 대한민국의 의지입니다. 500년 전 과학자의 이름, 400년 전 장군의 정신. 그게 지금 심해에서 불타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몰랐던 6번째 핵 잠수함 강국의 탄생. 그 전유를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104시간 전 미 해군 소나 분석관이 데이터를 삭제했습니다. 120시간 전 일본 자위대가 모든 대잠 초계기를 회수했습니다. 72시간 전 중국 해군이 동중국해 훈련을 정역 취소했습니다. 48시간 전 나토 사령부에 암호명 사일런트 자이언트라는 문서가 배포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는 런던 지하 3층 작전실에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뜬 단어는 하나뿐입니다. 코리아. 동료가 묻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합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불가능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빅터 케인입니다. 영국 왕립해군 출신, 전 나토 핵전략국 부국장이죠. 30년 동안 세계 모든 핵잠수함의 음향을 분석해왔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심해의 망원경이라 불렀습니다. 소련의 타이푼급부터 미국의 버지니아급까지 바다 밑을 움직이는 모든 것을 제가 알고 있다고 자부했죠. 하지만 2025년 3월 그 자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3월 14일 새벽 2시 북태평양 심층 음향 탐지 네트워크의 이상 패턴이 감지됐습니다. 12개 감지 스테이션이 동시에 같은 신호를 보냈죠. 아니, 정확히는 신호가 사라졌다는 보고였습니다. 저는 즉시 런던 본부로 호출됐습니다. 프랑스 해군 분석관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심해 레벨 640m 구간입니다. 그래프는 완벽하게 평평했습니다. 이건 잡음도 없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음향이 사라진 겁니다. 프랑스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바닷물 자체가 소리를 만듭니다. 완벽한 무음은 물리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미국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48시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30년 경력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현상이었죠. 혹시 신형 잠수함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것도 아니고 러시아 것도 아닙니다. 중국도 부인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뭡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일본 자위대 연락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쪽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이요? 조선소 기술 좋은 나라 아닙니까? 일본 연락관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이틀 전 동해에서 찍힌 위성 사진입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거대한 물체가 수면 아래로 사라지는 순간이 포착돼 있었습니다. 크기로 보면 5,000톤급은 됐죠. 하지만 형상이 이상했습니다. 기존의 어떤 잠수함과도 달랐습니다. 이게 뭡니까? 장영실함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신형 잠수함이죠. 저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일반 잠수함이 자망하면 와류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 사진엔 와류가 없었습니다. 마치 물이 스스로 길을 내준 것처럼. 이거 합성 아닙니까? 미국 대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도 확인했습니다.
진짜입니다. 한국이 언제부터 이런 기술을 가졌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48시간 뒤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동해 심해에서 미확인 잠수체가 미군 감시망을 통과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죠. 추적은 실패했습니다. 모든 레이더가 침묵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홀로 남아 데이터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죠. 아니, 답은 하나였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뭔가가 바다 밑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 새벽 4시쯤 제 이메일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한국 해군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케인 부국장님,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심해가 이토록 조용했던 적이 있었던가. 그 고요함 속에서 뭔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북태평양이 보였죠. 저 밑 어딘가에 장영실함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들리지 않는 것. 그게 가장 무서운 무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한국 해군 장교 2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차에 올랐죠. 목적지는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였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장교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죠. 창밖으로 서해가 보였습니다. 잔잔했어요. 하지만 저 바다 건너 동해에선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1시간 반 만에 사령부에 도착했습니다. 경비가 삼엄했어요. 검문소를 3군데나 통과했죠. 사령부 지하 브리핑룸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벽면 전체가 거대한 스크린이었죠. 그 중앙에 장영실함의 설계도가 떠 있었습니다. 너무 정밀했어요. 함체의 모든 구획, 모든 시스템이 보였죠. 한국 해군 제독이 저를 맞았습니다. 케인 부국장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저걸 보여주시려고 절 부르신 겁니까? 아닙니다. 제독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직접 타보시라고 부른 겁니다.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타본다고요? 내일 아침 6시 동해 시험해역에서 시연이 있습니다. 탑승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30년 경력 동안 타국의 핵심 무기에 탑승해 본 적은 없었죠. 이건 엄청난 신뢰의 표시였습니다. 왜 저를 초대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제독이 스크린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세계가 알아야 하니까요. 한국이 뭘 가졌는지. 다음 날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사령부로 향했죠. 평택 앞바다의 정박한 보조 감시정에 올랐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동해의 아침은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해서 오싹했어요. 케인 부국장님, 저기 보이십니까? 제독이 무전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쌍안경을 들었습니다. 2000m 전방, 검은 형체가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장영실함이었죠. 거대했습니다. 길이 100m는 좋게 넘어 보였어요. 하지만 크기보다 놀라운 건 형상이었죠. 매끄러웠습니다. 이음새가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 같았습니다. 저건 정말 잠수함입니까? 옆에 있던 프랑스 관측관이 중얼거렸습니다. 함교 해치가 열렸습니다. 한국 해군 장교가 손짓했죠. 저는 밧줄 사다리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긴장이었죠. 함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죠. 일반 잠수함은 기계음이 울립니다. 펌프, 냉각장치, 환기 시스템. 하지만 장영실함 안은 도서관처럼 고요했어요. 어떻게 이런 정숙성을 구현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기술진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모든 진동을 흡수하는 특수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함체 내벽 전체에 적용됐죠. 저는 벽을 만져봤습니다. 차가웠지만 금속 느낌은 아니었어요. 이게 대체 뭡니까? 한국의 의지입니다. 기술진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자망 준비.
함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장영실함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수심 100m, 200m, 300m. 계기판의 숫자가 빠르게 올라갔죠. 하지만 함 내부에선 아무 변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수심 600m 도달. 부함장이 보고했습니다. 저는 소나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우리 자신의 신호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건 숨은 게 아니라 사라진 거였어요. 세계 최고의 소나도 못 잡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급도 못 잡습니다. 함장이 단호히 말했습니다. 기술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조선 의지로 만듭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조선 의지. 500년 전 장영실이 물시계를 만들 때의 그 집념이 이제 바다 밑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죠. 최대 속력 시험 시작. 함장이 명령했습니다. 장영실함이 가속했습니다. 하지만 진동은 없었어요. 마치 물속을 미끄러지듯 나아갔죠. 계기판엔 30노트가 찍혔습니다. 시속 55km 이상. 불가능합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속도에서 이 정숙성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한국 기술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우릴 오해한 겁니다. 2시간 동안 수중 기동이 계속됐습니다. 급선회, 급강하, 급부상. 모든 기동에서 소음은 제로였죠. 수면으로 복귀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회의론자의 껍질이 벗겨졌죠. 보조 감시정으로 돌아온 저는 제독에게 물었습니다. 왜 절 초대하신 겁니까? 제독이 수평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계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뭘 가졌는지, 그리고 왜 만들었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죠. 세계가 이 나라를 오해했다고. 서울로 돌아온 저는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키보드 위에 올린 손이 떨렸죠.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본 것을 그대로 쓰면 나토 본부는 믿지 않을 게 분명했어요. 창밖으론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남산타워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저 불빛 아래 7천만 국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긴급 뉴스 알림이었죠. 한국 청와대가 중대 발표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TV를 켰습니다. 생중계가 시작되고 있었죠.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표정이 단호했어요. 대한민국은 오늘부터 핵연료 농축 기술 자립을 선언합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핵연료 농축. 그건 곧 핵 추진 잠수함을 의미했죠. 우리는 더 이상 타국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심해의 평화는 우리 손으로 지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시설 영상이 나왔죠. 거대한 원심 분리기들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죠. 한국의 핵 프로그램 관련 자료를 찾았습니다. 최근 3년간 급격한 발전이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 민간 원전용이라고 보고됐었죠.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런던 본부에서 걸려온 긴급 전화였죠. 케인,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프랑스 분석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당장 돌아오십시오. 나토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난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이겼습니다. 무슨 소립니까? 장영실함을 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건 잠수함이 아니었습니다. 한 민족의 결의였어요. 이틀 뒤 저는 브뤼셀 나토 본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의 얼굴이 굳어 있었죠. 프랑스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속였습니다. 핵 프로그램을 민간용이라고 했죠. 저는 반박했습니다. 속인 게 아니라 우리가 아니랬던 겁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독일 대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큰 차이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주권국가의 선택이었어요.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미국 대표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케인 부국장, 당신이 장영실함에 탑승했다죠?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 주십시오. 평가가 어떻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모두가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죠. 제가 본 건 잠수함이 아니었습니다. 한 민족의 결이었어요. 추상적인 표현 말고요. 일본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기술적 평가를 원합니다. 저는 모니터를 켰습니다. 장영실함의 음향 데이터가 떴죠. 이게 답입니다. 소음 레벨 제로, 열 신호 제로, 항적 제로.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프가 거의 평평했어요. 불가능하다는 탄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영국 대표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능했습니다. 제 눈으로 봤으니까요. 일본 대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제 동북아 전략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다시 짜야 합니다. 한국이라는 변수가 생겼으니까요. 아니, 게임 체인저였죠. 미국 대표가 물었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위협을 느낄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생긴 셈이니까요. 회의는 6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나오지 않았죠. 한국의 위치를 추적할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밤하늘이 흐렸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하늘을 보고 있었죠. 서울의 하늘을. 한국 위성이 실시간으로 동해를 감시하고 있을 겁니다. 장영실함은 지금 어디쯤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 제목을 수정했죠. 처음엔 한국의 잠수함 기술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졌어요. 새 제목은 이랬습니다. 심해의 지배자 한국.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게임의 플레이어가 아니라 룰 메이커가 됐다. 세계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 제독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케인 부국장님, 한국의 바다는 이제 조용히 불타고 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조용히 불타는 바다. 완벽한 표현이었죠. 이제 심해의 주인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이제 그 사실과 마주해야 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여전히 혼란 속에 있었죠. 한국의 장영실함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런던 사무실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일상은 돌아오지 않았죠. 매일 아침 북태평양 음향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공백이었어요.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대단합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본 것의 절반도 표현하지 못하고 있어요. 5월 12일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한국 해군이 연합훈련을 공개한다는 발표를 냈죠. 미국, 일본과 함께 동해에서 대잠 훈련을 실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나토 본부에 보고했습니다. 이건 시위입니다. 한국이 자신의 능력을 세계에 보여주려는 거예요. 관측단을 보내야 합니까? 미국 대표가 물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제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놓칠 수 없는 기회예요. 일주일 뒤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나토와 유럽연합 관측단 15명이 함께였죠. 훈련 해역은 울릉도 남쪽 200km 지점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해군 이지스함에 탑승했죠. 세종대왕함. 7,000톤급 구축함이었습니다. 제독이 다가왔습니다. 케인 부국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뭘 보게 되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제독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을요. 오전 10시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작전 통제실로 들어갔죠. 거대한 스크린에 해역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급 잠수함이 먼저 잠항했습니다. 소나의 신호가 잡혔죠. 희미했지만 추적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10분 뒤 일본 소류급이 잠항했습니다. 역시 소나에 포착됐죠. 그리고 장영실함의 차례가 왔습니다.
장영실함 자망 시작. 교신이 들렸습니다. 저는 소나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관측단 전원이 숨을 죽였죠.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1초도 안 돼서 사라졌어요. 뭡니까? 프랑스 관측관이 소리쳤습니다. 고장입니까? 고장이 아닙니다. 한국 장교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장영실함이 작전 수심에 도달한 겁니다. 추적 불가. 미국 소나 분석관이 외쳤습니다. 6시간이 지났습니다. 장영실함은 여전히 감지되지 않았죠. 버지니아급과 소류급은 필사적으로 수색했습니다. 능동 소나까지 동원했어요. 하지만 허사였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영국 관측관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모든 소나가 동시에 울렸습니다. 경보음이 귀를 찢었죠. 뭡니까? 제가 소리쳤습니다. 모의 어뢰 발사 신호입니다. 한국 장교가 대답했습니다. 장영실함에서 쏜 거예요. 화면에 붉은 선이 그어졌습니다. 버지니아급을 향해 직진하고 있었죠. 속도가 엄청났어요. 회피 기동. 미국 함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모의 명중. 시스템이 표시했죠. 이어서 두 번째 신호. 이번엔 소류급을 향했습니다. 역시 모의 명중. 그리고 다시 침묵. 장영실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방금 뭘 본 겁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독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억제력입니다. 관측단 전원이 말을 잃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규칙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규칙 자체를 지우는 겁니다. 독일 관측관이 물었습니다. 장영실함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모릅니다. 한국 장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몰라요. 완전 자율작전 중이니까요. 자율작전이라고요? 함장에게 모든 권한이 있습니다. 제독이 설명했습니다. 심해에선 교신이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훈련이 끝난 뒤 저는 혼자 갑판에 남았습니다. 동해의 파도가 철썩이고 있었죠. 저 밑 어딘가에 장영실함이 있습니다. 한국 기술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조선 의지로 만든다고 했죠. 이제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기술은 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지는 복제할 수 없어요. 500년 전 장영실이 물시계를 완성했을 때의 그 집념. 그게 지금 심해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웠어요. 하지만 제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저는 역사의 증인이 됐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다 밑에서 울리는 침묵의 경고를 들었어요. 나는 방금 역사가 바뀌는 순간을 목격했다. 그날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심해의 왕자는 이제 한국의 것이다. 훈련이 끝나고 일주일 뒤 저는 다시 한국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평택이 아니라 거제도였죠. 대우조선해양 특수함 건조시설. 장영실함이 태어난 곳이었습니다. 한국 해군 제독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보안 검색만 4차례를 거쳤어요. 시설 내부로 들어서자 거대한 건식 도크가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 두 번째 장영실함이 건조되고 있었죠. 두 번째라고요? 제가 놀라 물었습니다. 세 번째도 곧 시작합니다. 제독이 담담히 말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세계가 한 척도 추적 못하는 사이 한국은 이미 양산 체제에 들어간 거였어요. 제독이 한 무리의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저들이 장영실함을 만든 기술진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평균 나이 40대 초반. 젊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죠. 무언가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케인 부국장님,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외부 도움 없이 가능한 겁니까?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조선소 기술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죠. 거기에 반도체 기술, 배터리 기술, 원자력 기술을 결합했습니다. 하지만 잠수함은 다르지 않습니까? 조선과는 완전히 다른 분야인데요. 다릅니다. 다른 엔지니어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아요. 물과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500년 전부터 그 싸움을 해왔죠. 저는 그 말에 전율했습니다. 500년 전. 거북선 이야기였어요. 이순신 장군이 명량에서 12척으로 300척을 막았습니다. 첫 번째 엔지니어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뭡니까? 기술이 아니라 의지였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장영실함은 기술이 아니에요. 조국을 지키겠다는 맹세입니다. 저는 건조 중인 함체를 올려다봤습니다. 거대했어요. 하지만 위압적이지 않았죠. 오히려 숭고했습니다. 저건 무기가 아니라 조각품 같았어요. 왜 이름을 장영실이라 지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제독이 대답했습니다. 장영실은 노비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최고의 과학자가 됐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함에 그 이름을 붙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독이 함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했죠. 하지만 이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입니다. 불가능을 이뤄낸 겁니다.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었어요. 한 민족의 역사가 응축된 프로젝트였죠. 한 젊은 기술자가 다가왔습니다. 부국장님, 제 아버지는 베트남전 참전 용사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전쟁터에서 가장 무서운 건 적이 아니라 무력함이라고. 지킬 힘이 없다는 게 가장 무섭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함을 만듭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그런 무력함을 느끼지 않도록. 제 손자가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한국의 힘이었어요. 기술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의지. 과거의 아픔이 미래의 힘이 되는 것. 시설을 나오며 제독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세계가 두려워해야 할 건 장영실함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입니다. 저들의 눈빛이에요. 제독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이해하시는군요. 그날 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수많은 차들이 보였어요. 저마다 어딘가로 가고 있었죠.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상을 지키는 것들이 있었어요. 바다 밑 깊은 곳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것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의 힘, 그 근원에 대하여.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철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의지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의지는 500년을 이어져 왔다. 2025년 6월,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북한이 동해상에서 미사일 시험을 반복하고 있었죠. 특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 조짐이 포착됐습니다. 저는 런던에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나토 상황실에선 24시간 교대 근무가 시작됐죠.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어요. 6월 15일 새벽 경보가 울렸습니다. 북한 잠수함이 동해 심해로 이동했다는 정보였죠. 위치는 원산 앞바다 약 100km 지점이었습니다. 미국 제7함대가 즉시 움직였습니다. 대잠 초계기가 출격했죠. 일본 자위대도 경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왜 아무 반응이 없는 겁니까? 제가 미국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해군과 교신이 안 됩니다. 6시간이 지났습니다. 북한 잠수함이 발사 위치로 추정되는 지점에 도달했죠. 미국 초계기가 소노부이를 투하했습니다. 음향 탐지가 시작됐어요. 그때였습니다. 모든 소나가 동시에 요란하게 울렸죠. 뭡니까? 제가 소리쳤습니다. 대형 잠수함 신호입니다. 분석관이 외쳤습니다. 북한 잠수함 바로 옆에 나타났습니다. 화면에 두 개의 점이 찍혔습니다.
하나는 북한 잠수함, 다른 하나는 장영실함이었습니다. 언제 거기 갔습니까? 제가 되물었습니다. 모릅니다. 분석관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북한 잠수함이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주하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장영실함은 따라붙었죠. 정확히 500m 거리를 유지하며. 이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공격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미국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감시하는 겁니다. 경고하는 거죠. 72시간 동안 그 상황이 지속됐습니다. 북한 잠수함은 움직였고 장영실함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요. 결국 북한 잠수함은 원산 기지로 돌아갔습니다. 발사는 없었죠.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장영실함도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방금 뭘 본 겁니까? 억제력입니다. 영국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북한을 완벽히 통제했습니다. 며칠 뒤 한국 국방부가 짧은 발표를 냈습니다. 대한민국의 억제력은 작동 중입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저는 한국 제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한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제독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을 뿐이죠. 북한이 움직이기 전부터요? 그렇습니다. 제독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해의 모든 움직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한국이 동해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도 모르게. 이번 작전으로 뭘 증명한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독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을 지킬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진짜 억제력이었어요. 공격하지 않고도 적을 무력화시키는 것. 보이지 않으면서도 존재를 각인시키는 것. 나토 본부로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제목은 바다 밑의 경고였죠.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이번 작전으로 3가지를 증명했다. 첫째, 동해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것. 둘째, 언제든 원하는 위치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셋째, 전쟁 없이도 적을 제압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이제 동북아의 해양 전략은 한국 없이 논의할 수 없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심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세계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죠. 바다 밑에서 조용히 불타는 의지. 그게 한국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6월 사태 이후 세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였죠. 7월 초 미국 태평양 함대가 훈련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동해 해역 훈련을 축소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공식 이유는 예산 절감이었죠. 하지만 실제 이유는 달랐습니다. 한국 때문입니다. 미국 해군 제독이 비공개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그들이 그곳을 지키고 있으니 우리가 굳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미국이 동해에서 물러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7월 중순 중국이 움직였습니다. 동중국해에서 대규모 해군 훈련을 발표했죠. 하지만 훈련 해역이 이상했습니다.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 EEZ에서 100km나 떨어진 곳이었어요. 왜 저렇게 멀리서 합니까? 프랑스 분석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장영실함 때문입니다. 중국이 경계하는 겁니다. 잠수함 한 척 때문에요? 한 척이 아닙니다.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국은 최소 3척을 운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문제군요. 프랑스 분석관이 중얼거렸습니다. 8월, 일본이 방위백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안에 새로운 문구가 추가됐어요. 한국과의 해양안보 협력 강화. 일본이 한국과 협력한다고요? 독일 대표가 놀라 물었습니다. 역사 문제로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저는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실리가 중요합니다. 일본도 알죠.
한국 없이는 중국을 막을 수 없다는 걸요. 9월 초 결정적 사건이 터졌습니다. 북태평양에서 미국 항모 전단이 갑자기 항로를 변경했죠.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이 뭔가를 피한 겁니다. 제가 나토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뭘 피했습니까? 미국 대표가 물었습니다. 장영실함일 겁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미국도 추적 못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됩니다. 일본 대표가 반박했습니다. 미국 해군이 자국 잠수함도 못 피합니까? 피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존중하는 겁니다. 한국의 작전 구역을 인정하는 거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의미를 이해했어요. 9월 중순 한국 제독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케인 부국장님, 서울에 오시겠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제독이 말했습니다. 사흘 뒤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제독이 저를 국방부로 데려갔죠. 지하 작전실이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태평양 지도가 떠 있었어요. 그 위에 수십 개의 점들이 찍혀 있었죠. 저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세계 모든 주요 군함의 위치입니다. 제독이 설명했습니다. 실시간 추적 중이죠.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이 있습니다. 제독이 말했습니다. 그걸 군사정보에 적용했죠. 인공지능과 결합해서요. 제독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동해 해역이 확대됐죠. 세 개의 푸른 점이 보였습니다. 저게 장영실함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호, 2호, 3호. 지금 이 순간 작전 중입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한국이 동해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누구도 모르게. 이제 이해하십니까? 제독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평화를 지키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동북아의 균형추가 되고 있었어요. 작전실을 나오며 저는 제독에게 물었습니다. 세계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제독이 미소 지었습니다. 알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할 일을 할 뿐이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저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은 심해의 심판이었죠. 한국은 이제 심판자가 됐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균형을 지키는 자. 세계가 모르는 사이 동북아의 질서는 이미 재편됐다.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심해의 주인이 바뀌었고 그와 함께 세계도 바뀌었다. 10월, 저는 뉴욕에 있었습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소집됐죠. 주제는 동북아 해양안보였습니다. 회의장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저는 나토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죠. 중국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전력이 영내 균형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일본 대표가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균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 위협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죠. 러시아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문제는 투명성입니다. 한국이 몇 척을 보유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때 한국 대표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알 필요가 있습니까?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한국 대표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위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협받지도 않을 겁니다. 미국 대표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의도가 뭡니까? 평화입니다. 한국 대표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을 지킬 능력은 있습니다. 그게 위협이 아니고 뭡니까? 중국 대표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발언권을 얻었죠. 저는 빅터 케인입니다. 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세계 잠수함을 분석해왔죠. 그리고 한국의 장영실함에 직접 탑승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말에 귀 기울였어요. 제가 본 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 민족의 결의였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70년 만에 이룬 기적이었죠.
중국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감상적인 이야기는 그만하시죠.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감상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한국은 기술로 장형 실함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의지로 만들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러시아 대표가 물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켰습니다. 장형 실함의 데이터가 나타났죠. 소음 제로, 열 신호 제로, 완벽한 스텔스. 이게 증거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물리 법칙을 뛰어넘는 기술. 아니, 기술을 넘어선 무언가. 프랑스 대표가 물었습니다. 부국장님 평가는 무엇입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한국은 강대국이 아닙니다.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강대국을 초월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강대국은 힘으로 지배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그들은 존재만으로 균형을 만듭니다. 보이지 않으면서도 모든 걸 바꿉니다. 미국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국 대표도 동의하는 표정이었어요. 이제 세계는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한국과 함께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을 적으로 만들 것인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한국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회의는 6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결국 결론이 나왔죠. 한국의 해양 전력을 인정한다. 단, 투명성을 높일 것을 요구한다. 한국 대표가 대답했습니다. 투명성은 상호적이어야 합니다. 세계가 한국을 존중하면 한국도 세계를 존중할 겁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한국 대표에게 다가갔습니다. 축하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부국장님 덕분입니다. 증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본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진실을요? 그날 저녁, 저는 UN 본부 앞 광장에 서 있었습니다. 뉴욕의 밤하늘을 올려다봤죠. 별이 보였습니다. 저 별빛처럼 한국도 빛나고 있었어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저는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썼습니다. 한국 제독에게 보내는 거였죠. 제독님, 세계가 이제 한국을 봅니다. 침묵하던 나라가 마침내 세상을 울렸습니다. 답장이 곧 왔습니다. 부국장님, 우리는 여전히 조용히 할 일을 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세계가 듣고 있다는 걸 압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제목은 침묵의 국가, 세상을 울리다 였습니다. 나는 빅터 케인이다. 평생 바다 밑의 무기를 분석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한국의 핵잠수함을 본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무기를 보지 않았다. 나는 한민족의 결의를 보았다. 이제 세계의 심해에는 새로운 이름이 새겨졌다. 대한민국. 바다보다 깊은 침묵의 강국. 그리고 그 침묵은 어떤 함성보다 강력했다.